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간밤 기술주의 불안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203.40포인트 오르면서 4743.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10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8% 급락하면서 17,147.4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시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 FOMC 정례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기술주들의 투매 현상은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보였죠. 주가가 7%가량 급락했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닌 이 구글의 AI 칩을 사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3조 달러가 넘어가던 엔비디아의 시총이 2조 5천억 원대로 줄어들면서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라는 신호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반도체 종목들 역시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퀄컴과 브로드컴, TSMC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혼조세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흐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월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양시장 온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의 급락으로 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으로 소폭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2,760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이 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급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800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0.14% 하락하며 802선 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또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주 쪽으로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에 속보가 있었습니다. 하마스 수장이 이란에서 피살됐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운주와 석유주가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쪽으로 좀 강세 흐름이 더 큰 모습인데요.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해운주도 STX 그린로지스와 흥하해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지 우스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스다는 화제의 이야기들 알아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슈 경제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간밤 미장이 급락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 잘 버텨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겠습니다. 전일 대비 0.83% 상승하면서 현재 2,760.9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2,750선에서 오가고 있었는데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좀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조금 아쉬운데요. 하락 출발해서 전일 대비 0.14% 하락한 802.6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800선 밑에서 자주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그래도 800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장 마감에 들어서면서 기관이 390억 원, 외국인이 686억 원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855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2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6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696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간밤에 빅테크주들이 굉장히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AMD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는데요. 그 덕분인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반도체 분야만 6조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도 했죠. 현재 컨퍼런스 콜도 진행 중인데 2.72% 상승한 8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7% 올라준 모습이네요. 최근에 2차 전지와 반도체주가 서로 엇갈리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홀로 상승해줬던 LG에너지솔루션 현재 2.55% 하락하면서 3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리콜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0.96% 하락하면서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7월 한 달 동안 25%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현재 9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7월 1일에는 이제 75만 원대에서 거래됐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하락폭이 조금 깊습니다. 어저께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BM 4% 하락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도 3.75% 급락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1.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간밤 머크사의 급락 쇼크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어제 좋은 뉴스 있었으니까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HLB와 삼천당제약은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반전해준 모습이네요. 네, 여기까지 시황 보셨고요. 앞으로 남은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혼조세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좀 힘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역시나 조금 힘을 내고는 있지만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현재는 80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경우에도 어제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미증시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힘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BM 4%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또한 3%대 하락세 이어지면서 좀 코스닥의 지수를 하방으로 이끄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좀 오늘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뿐만이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4%대 낙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흐름 살펴봤으니까요. 저희는 또 우리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살펴보러 가야겠습니다. 바로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인데요. 자, 요즘 우리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죠. 맞아요. 네, 장마가 그렇게 오더니 이제는 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로 신규 댐을 건설해서 우리나라의 물그릇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요. 환경부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요. 이 기후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들을 좀 줄여나가고 또 미래의 물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작 이 신규 댐을 좀 추진을 했더라면 2022년 굉장히 피해가 심했던 태풍 흰남노나 23년 남부지방을 덮쳤던 가뭄과 같은 극한 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지구가 아파오고 있다는 게 더 음. 체감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그쳤다가 네, 맞아요. 우산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홍수와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이상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더욱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홍수 방어 능력을 더 키우고 지역 주민을 또 생수와 공용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댐 신설이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목적 댐 건설이 언제 마지막으로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요. 네. 2010년이었습니다. 이때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적 댐 이후에 지금 14년 동안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인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정말 기후변화가 빠르게 또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상 상황도 점점 더 극한에 치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다목적 댐의 필요성은요, 사실 지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다목적 댐은 말 그대로 홍수 피해를 좀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수력 발전, 상업이나 공업용 용수 공급과 같이 이 용수 공급용 댐과 발전 댐의 두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다목적의 댐인데요. 2018년에 국가주도 댐 중단 선언 이후에 6년 만에 정부 주도로 대책이 실시되는 겁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에서 7월 한 달간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와야 하는 비의 절반 이상이 7월 한 달간 왔다는 거죠. 정말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특히 익산은 500년마다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큰 강으로 피해가 정말 컸다라고 합니다. 이 극한 호우와 같은 이런 기상 악화로 최근 3년간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2022년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봤던 경북 포항과 냉천 유역의 경우에는 상류에 이 댐이 미리 건설이 좀 됐었더라면 네. 이 피해를 좀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급한 거는 알겠지만 댐 건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관련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그 우려 또한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몰 지역 주민에 대한 좀 보상 등 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럿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경부가 이런 댐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 지자체들은 유치 경쟁을 또 벌여왔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에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곳에 댐을 신설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후보지 윤곽은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주민 동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댐 건설비까지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환경부는 또 8월부터 이런 지역 설명회,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소통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동의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환경을 위해서 만들기로 한 댐이 결국에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댐을 건설할 때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이 되고요. 또 댐 건설을 통해서 물이 고이게 되면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좀 분해해 나가면서 메탄이라는 가스가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메탄이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큰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사실 뭐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댐 건설 자체가 좀 좋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곳에 잘
잘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기후가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면서 다양한 좀 변화들이 전 세계로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화공영인데요. 어제 대규모 댐 건설,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어제는 상한가 터치했었고 오늘도 오전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현재는 조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화공영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과 같이 건설 관련의 면허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토목공사는 정수처리시설공사, 교량공사, 철도공사와 같이 댐 건설과 관련된 주요 공사들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우원개발인데요. 어제 2,600원에서 상한가를 찍어서 3,535원까지 갔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또 상승폭이 이어지면서 4,0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2% 하락하며 3,455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우원개발은요, 충주댐 치수 능력 증대 건설 공사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각종 댐 건설에 필요한 토공 사업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1998년 대청댐 광역 상수도 시절 때도 또 참여를 했었고요. 또 2010년에 비상 여수로 공사에도 참여한 만큼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특수건설도 급등했었습니다. 어제 19%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 하락하며 7,52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특수건설 기업은요, 서해대교, 또 광안대교 등 고난도 교랑 그 기초에 또 시공을 한 이력이 있고요. 또 실드 장비를 도입해서 한강 하저터널, 또 세계 최고의 S큐브 구간인 서초 전력구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신규 댐 추진은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첨단 산업의 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이 환경 오염을 좀 최소화하면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아 앵커 우유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이 우유 중에서 흰 우유보다는 초코 우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달달한 거. 아직 아기 입맛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아이 키우는 집에서도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유 가격을 결정짓는 원유의 가격이 올해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즉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유값 인상안을 두고 사실 낙농가와 이 유업계가 협상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는데요.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업계와 소비자들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물가도 진짜 점점 오르고 있어서 뭘 사 먹기가 참 무서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유 한 잔도 사치야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동결이 된다고 하니까 저 또한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낙농진흥회 또 협상소위원회에서 협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 원료는요 동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치즈나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쓰이는 가공유 원유 가격은요 리터당 5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용유 원유값은 기존과 같은 리터당 1,084원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 가공유 원유 가격은 기존 가격이 887원이었는데 5원 내린 882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바뀐 가격은 내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원유 가격이 동결됨으로써 우유와 인플레이션, 즉 밀크플레이션이 우려가 좀 컸는데 이 우려를 좀 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업체들은요, 이 우유 제품 가격을 4에서 6% 가까이 인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유값이 올라가니까 이 가공식품까지 좀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동결이 되면서 이 가격 인상도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커피에도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커피에 라떼만 마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라떼 가격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네네. 좀 동결이 되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정부는요, 저가 공동 브랜드 우유 개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저가 브랜드 우유도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우리 밥상 물가까지 오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이번 원유값 동결이라는 소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계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업 한 곳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STX 중공업이 HD 현대의 선박 엔진 전문 기업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확실히 이 전보다 회사의 정체성이 더 잘 드러나는 이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포함한 정관 개정 그리고 신임 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라고 어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HD 현대마린 엔진 출범을 통해서 HD 현대는요, 이제 선박 엔진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제 생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에 약 15조 원의 규모로 또 성장이 되는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포부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선 이 HD 현대마린 엔진에서 보유하고 있는 크랭크 샤프트 생산 기술과 또 일원화된 터보 차저 생산 체계까지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에 더욱더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선박 엔진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D 현대사가 3사 체제로 재편할 계획인데요. 선박 엔진 생산 포트폴리오를 대형 선박 추진용 엔진을 생산하는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중소형 선반 추진용 엔진을 생산하는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용 엔진을 생산하는 HD 현대 엔진, 이렇게 좀 엔진의 규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좀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와, 이렇게 엔진 공룡이라고도 네. 불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HD 현대가 더욱더 커졌다라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과 해외 유통망을 공유해서 수출 판로를 더 확대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 엔진 기술까지 더해져서 조선업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핵심 동력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업이 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00년대 또 슈퍼사이클 시기 이후에 오랜만에 또 호황기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면서 상한가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또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정말 조선업들에도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업의 호황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또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시장 현재 3시 23분을 지나면서 마감까지 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직전 우리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성희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5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P&S 미케닉스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P&S 미케닉스는 의료용 재활 로봇 제조업체입니다. 대표 제품인 워크봇은 뇌졸중, 척수 손상, 소아 마비 등으로 걷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보행 훈련을 제공하는데요. P&S 미케닉스는 부품의 국산화와 내재화된 핵심 기술력으로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P&S 미케닉스의 공모주 청약 과정은 매우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달 진행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서는 무려 9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를 초과해서 22,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1,5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높은 수요는 P&S 미케닉스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4위는 롯데칠성입니다. 오늘 장 초반 7.62%까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롯데칠성은 전날 장 마감 후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해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해외 법인 실적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다만 약간의 회의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한 실적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며 펩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외 자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원가 상승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방어해 실적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현재 전일 대비 5.18% 상승한 14만 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입니다. 3위에는 예스24가 올랐습니다. 예스24의 주가 상승은 경쟁사인 인터파크 도서의 서비스 일시 중단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파크 도서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판매 중단을 통보하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터파크 도서는 이커머스 회사 큐텐의 계열사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이 소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스24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스24 현재는 전일 대비 1.33% 내린 5,1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장중 32만 7,500원 선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에는 일본 산도즈와의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그리고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산도즈가 히알루로니다제를 통해 다수의 피아제형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약 8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의 마일스톤과 별도의 로열티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알테오젠은 키투르다 SC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사노피의 임상 1상 개시 등 기존 계획이 순항 중이라며 업종 내 최선 호주 위치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테오젠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지만요. 지금은 1.87% 내린 31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인증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의 전반적인 공정에 관한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과 품질이 루마니아 원자력 시장에 높은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의미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인증을 통해서 루마니아의 체르나부다 원전 1호기 설비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루마니아 SMR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중대한 기회인데요. 특히 체르나부다 원전은 루마니아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의 이번 인증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럽 원자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전장 대비 0.97% 오른 18,7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일단 상장을 한 PNS 미케닉스 의료용 재활 로봇 기업이죠. 약 300종의 로봇을 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이 대표 로봇인 워크봇, 보행을 좀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PNS 미케닉스의 의료용 로봇 개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에 올랐던 알테오젠, 사실 어제는 7% 이상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1%대 하락하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마감 직전까지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약 관련 종목들, 제약 바이오가 얼마 전까지 비만약 치료제로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좀 개별 이슈를 받으면서 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는 것 같죠.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제약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특별하게 보셔야 할 종목이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성 호르몬 관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 수젠텍이 미국 진단임상학회 ADLM 2024에 참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거든요. 바로 개인용 홈테스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슈얼리 스마트라는 내용으로 미국 FDA 허가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수젠텍의 횡보도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뜨거운 종목 5가지 알아보는 동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7월의 마지막 날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늘 엇갈린 모습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98% 상승한 2765.0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0.08%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803.17포인트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704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은 524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이틀 연속 매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019억 원 매도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604억 원 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5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이틀 연속 658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간밤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죠. 엔비디아도 7%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 두 대형주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까지 상승 끌어올려줬습니다. 삼성전자 3.58%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3.02% 오른 19만 4,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은 홀로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오늘 나란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4% 이상, 에코프로는 3.95% 하락하면서 4%에 가까운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HLB는 오늘 홀로 빨간불 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3.99% 상승한 8만 8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황 마감 시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하락을 딛고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힘을 좀 내주면서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277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00선 겨우 방어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오늘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슈 경제 시간이죠. 미국 재무부가 국가 대차 대조표를 자세히 설명하는 일일 보고서에서 미국 재정 적자가 무려 35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또 의회 예상국은요, 지출과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세수를 앞지르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34년까지 56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경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 비용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앞두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지금 부채까지 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선 후보들 이 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견들을 좀 내놓고는 있는데요. 사실 별다른 호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미국의 국가 부채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계속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국가 GDP는 한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2조 달러가 아직 안 됩니다. 한국은 GDP는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뭐 GDP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면 미국의 GDP가 26조 달러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국가 GDP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인데 또 그 저소득층 본인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국민들에게서는 우리나라도 뭐 최하 국민청 이렇게 해서 국가가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미국의 인구는 3억 6천만 명인데 지금 현재 계속 남미에서 인민이 들어오면서 국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가 국제결제에서 이용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미국이 달러가 60%, 그다음에 유로화가 한 25%, 그다음에 엔화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파운드화, 중국의 위안화 이런 순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입니다. 우리 원화가 국제결제에서 이용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됩니다. 세계 한 35위권 정도밖에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라든지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이 망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고 네. 세뇨리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100달러짜리를 화폐를 인쇄하는 데는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본인들은 100원을 들려서 미국의 100달러 화폐를 발행해서는 이것을 또 거대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화의 발행에 의한 본인들의 이익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적자국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세계 1위의 GDP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뇨리지를 계속 혜택을 받고 있고 좀 그 금년 초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한 단계 떨어뜨렸는데 S&P, 무디스, 피치사라고 하는 세 개의 국제 금융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락시켰고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가 불일치 합의를 하지 못했고 연방 예산이 중단됐었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지만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시킬 정도로 국가 부채라든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12번째 국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은 국가가 재정이 안정되지 못하면 파산한다. 현재 20개 나라가 파산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도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항상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20개 나라에서도 이렇게 파산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더욱더 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이벤트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또 일본의 일본은행과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까지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연준과 일본은행 현지 시간으로 30일과 31일에 지금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갖고 있는데 아까 1시경에 일본에서 금리 결정이 났습니다. 네, 지금 0.25%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글로벌 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교수님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각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일본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0% 금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우리나라는 3.5%, 일본은 0% 금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에 보관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엔저 현상이 있었고 일본은 기준금리를 0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0.25% 소폭 올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전 세계 국제결제에서 3위 정도의 아주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내수 중심 국가입니다. 무역 의존도 28%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80%, 70%가 내수 중심을 먹고 사는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 내수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준금리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3만 3천 불 정도인데 일본을 근소한 차로 이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일본 국민보다 더 잘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과거에 1876년도 개화기 시기에 전 세계가 크게 변화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 문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쇄국을 해서 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또 제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수출액 기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우리가 국가 GDP는 세계 9위. 일본은 국가 GDP 지금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일본보다 더 높고 또 교육으로 먹고 살고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게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골드만 삭스가 미국 다음으로 국가 GDP나 최고 선진국은 한국이 될 것이라 이렇게 2005년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더 많은 해외 기업이 한국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나라 법인세 26%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의 통신 인프라, 전자정보 세계 1등이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우리가 좀 더 4차 산업혁명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는 올 하반기에 인하가 됩니다. 네. 미국이 9월 달에 0.25%, 크게는 0.5%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10월이나 12월경에 0.25%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모든 자산 가치가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내수 중심의 나라이고 우리는 또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도 10월, 11월 즈음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금리 인하를 우리가 좀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도 이제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미국에선 좀 침체되어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데 2분기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가요.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3분기 275억 달러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만이기는 한데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상가 부동산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를 계기로 모든 직장인들이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 지금 출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아마존, 구글, 빅테크 기업은 노트북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근무하고 재택근무가 많고 어떤 구글의 한 IT 인재는 호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호주에서 살면서 일을 하겠다. 구글도 오케이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상가 부동산이 70%, 90%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재택근무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IT 개발이기 때문에 가장 확전적으로 상가 부동산이 폭락을 한 겁니다. 제가 트럼프 아들이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90% 폭락을 해서 이제 트럼프 아들이 본인이 그 상가 건물을 사서 10배 이익을 냈다 이런 네. 얘기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상가 부동산은 지금 현재 70%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부동산은 온라인 쇼핑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60개가 문 닫았습니다. 네. 전부 다 우리나라의 소매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650조 원인데요. 이 가운데 4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지 않고 쿠팡으로 물건 그렇죠. 주문합니다. 이마트보다 한 30% 가격도 저렴하고 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을 해주고 그렇죠. 지금 티몬과 위메퍼 사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 못 받은 금액이 한 1, 2조 원 될 거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지금 7%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AK몰이나 인터파크도 지금 거래가 중단될 거로 네네.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총 금액은 최대 한 4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구영배 대표가 이 두 개의 기업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위시를 인수한다든지 본인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요점은 온라인 쇼핑이 계속 확대되면 기존에 있던 부동산 상가가 계속 부실화가 되고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은 철저하게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에게 딱 주는데 상가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상가 부동산은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렇게 부동산 침체인데 이게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에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침체가 되는 건 또 저로서는 굉장히 또 놀랐거든요. 이런 관련돼서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또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 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죠. 이 임대차 입법을 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뭐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에 맡겨서 모든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강제적으로 임대차 3법을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전세나 월세 가격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시세의 절반으로 임대를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사업자가 모든 전세 매물이나 월세 매물을 철회해버렸고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석유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이 나라가 파산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런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나라를 망가뜨린다. 임대차 입법 저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탄력성이 낮습니다. 결론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금년에는 지금 뭐 강남에 분양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70% 급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서울에서 1년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형태를 보면 66%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25%가 빌라나 주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고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5년, 10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임대 연장을 하는 임대차 입법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차법도 막 폐지시켜버리고 강제적으로 많이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요점은 임대차 입법을 폐지해서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또 부동산 전문가님과 함께 임대차 입법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대체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다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임대차 입법 폐지로 가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미국의 부채 이야기와 우리 시장의 부동산 이야기까지 다각도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